요양원 앞에서 끝난 가족각서가 모든 걸 갈랐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날 나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현실감이 없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붉은 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의사는 짧은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고령, 기저질환, 회복 가능성은 낮음. 그 말들은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읽어내려가는 문장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은 형과 나뿐이었다. 그날 우리는 같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형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요양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 처리는 가능한지. 나는 그 질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아버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눈을 뜨면 우리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형의 시선은 이미 사람을 지나 서리로 가 있었다. 그날 밤 병실 밖에서 형은 처음으로 각서라는 단어를 꺼냈다. 부양의무 각서, 법적으로 책임을 정리해두는 문서. 형은 그걸 현실적인 대비라고 불렀다. 며칠 뒤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요양원 연계 설명과 함께 여러 장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중 하나가 문제의 각서였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합의, 본인의 자발적 동의라는 문구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많이들 하세요. 서로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중립적으로 들렸지만 그 중립성 자체가 잔인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의 편도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날 종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은 떨렸다. 형은 펜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괜히 나중에 서로 힘들어지지 말자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형식적이라는 말로 포장된 선택들이 결국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대하려면 대안을 내놔야 했고, 대안을 내놓으려면 돈과 시간, 그리고 책임을 말해야 했다. 각서에 서명이 들어간 건 그날 오후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줄 아래 형의 이름이 먼저 들어갔고 잠시 후 내 이름도 요구되었다. 나는 서명란 앞에서 멈췄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고 형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다 같이 하는 거야. 한 명만 빠지면 의미 없어. 그 말은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봉쇄하는 문장이었다. 결국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형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화는 짧아졌고 설명은 사라졌으며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시설은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설명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입소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다시 등장한 각서 문구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친절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책임은 문서로 정리되었고 그 문서의 보호를 받는 쪽은 사람보다 시스템이었다. 요양원 원장은 말했다. 가족 간 합의가 있으니 저희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관리. 그 말 속에는 돌봄도 애정도 없었다. 아버지는 처음 며칠 동안 나를 찾았다. 왜 집에 안 가는지, 왜 어머니 사진이 없는지, 왜 형은 바쁜지.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실 창밖을 가리키며 날씨 이야기를 했고 식사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대화를 돌렸다. 형은 점점 요양원을 찾지 않았다. 전화는 짧았고 방문은 핑계로 미뤄졌다. 그 사이 요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결정이 이루어졌다. 치료 범위, 연명 여부, 외부 병원 이송 조건. 그 모든 결정의 근거에는 각서가 있었다. 어느 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비용 조정과 관련된 상담이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왔다. 각서 썼잖아. 이제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가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제도가 허용한 선택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고립시키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누가 가장 먼저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상태는 서서히 나빠졌다. 면회 시간은 제한되었고 직원들은 바빴다. 나는 가능한 자주 요양원을 찾았지만 보호자의 권한은 문서에 의해 이미 제한되어 있었다. 형은 그 문서를 합법이라고 불렀고 시설은 규정이라고 불렀다.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고 한 말은 짧았다. 싸우지 마라.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포기처럼 들렸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를 버린 건 누구였을까? 형일까? 나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하도록 만든 이 제도였을까?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각서 한 장이 가족의 관계를 바꾸고 책임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건 형의 메시지였다. 각서 썼잖아.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책임의 종결선언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법률 문서 한 장으로 접어버린 문장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그 순간부터 형과 나는 같은 가족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형이 먼저 연락해 왔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다. 나는 이미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형은 늘 그래왔다. 결정은 먼저 내려놓고 설명은 나중에 붙이는 방식. 카페에서 마주 앉자마자 형은 말을 꺼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전형적인 서두였다. 형은 곧바로 논리를 펼쳤다. 아버지의 상태, 치료의 한계, 요양 비용,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 모든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빠진 것이 있었다. 감정과 책임,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망설임이었다. 나는 각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점, 사회복지사의 설명이 일방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요양원이 그 문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형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감정이지 사실은 아니야. 그 말이 나온 순간 대화는 토론이 아니라 판결이 되었다. 형은 이미 자신을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나를 감정적인 방해 요소로 취급하고 있었다. 형은 이어서 말했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부모 부양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 문장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부담으로 규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이 이미 한참 전부터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걸 깨달았다. 각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연명 치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외부 병원 이송을 어떤 조건에서 허용할 것인지. 나는 보호자로서 의견을 말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문서를 가리켰다. 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 보호자? 그 명칭 옆에는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각서 이후 보호자의 서열이 재편된 것이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문서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권한의 이전이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요양원 담당자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이미 형과 통화가 끝났고 치료 범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다. 그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시설의 규정에도 부합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질문을 듣지 못했다. 제도는 항상 빠르고 효율적이었지만 사람의 의사는 늘 마지막 순서였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가 남긴 서류들, 아버지의 예전, 수첩, 병원 기록들 사이에서 작은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발견했다. 제목은 날짜 하나뿐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이 가쁜 상태였지만 또렷했다. 이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남긴다. 그 말 뒤로 형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졌다. 각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날의 대화였다. 아버지는 형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 형은 바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그 대화는 짧았지만 명확했다. 아버지는 죄책감 속에서 선택을 압박받고 있었고 형은 그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의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었다. 녹음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 동생한테는 말해라. 그 말 뒤에 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녹음을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다. 형은 나에게 각서의 진짜 의미를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서 동의했는지도 숨겼다.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가족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제도는 형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고 형은 그 제도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며칠 뒤 형은 요양원에 나를 출입 제한 명단으로 올리려 했다.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 유발.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을 했다. 이건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 증거가 있었고 기록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의사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여기서 멈추면 나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사람인가?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서 사본, 요양원 통화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들. 이 싸움은 더 이상 형제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끝까지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이제 그 숨김을 드러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밀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이었다. 요양원 측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실 앞에서 또다시 멈춰야 했다.
보호자동의 문제였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 기록상 보호자는 형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상황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가족이 아니라 서류가 우선이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왔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병원 문제는 요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형은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관리해야 할 변수, 비용과 책임을 최소화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는 끝까지 보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병원 로비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이미 정리해둔 자료들을 다시 확인했다. 각서 사본, 요양원 내부 규정, 형과 요양원 담당자의 통화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녹음 파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을 때 분명한 패턴이 보였다. 각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전후에는 설명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압박과 죄책감이었다. 아버지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떠밀린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동의의 유효성, 보호자 권한 남용, 시설과의 공모 가능성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에서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형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 보호자 권한 남용에 대한 소명 요구, 그리고 녹음 파일의 존재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형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낮았고 빠르게 말을 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가족끼리 해결하자. 그 말은 처음으로 나온 후퇴의 신호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는 내가 아버지의 말을 숨겼을 때 끝났어. 형은 그제야 감정을 드러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었어? 그 질문은 방어이자 공격이었다.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내가 잘못한 건 책임을 나눈 게 아니야. 선택권을 빼앗은 거야. 그 말 뒤로 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녹음 파일 속 침묵과 정확히 겹쳐졌다. 며칠 후 요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호자 동의 절차,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이 하나씩 확인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형은 요양원 담당자에게 동생은 감정적이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그 발언은 공식 기록에 남아 있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보호자 논의에서 배제되었고 아버지의 치료 선택권은 형의 판단 하나로 제한되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였다. 의료진은 치료 방향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했고 이번에는 나도 공식 보호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를 공개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그 안에는 분명한 의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판단을 뒤집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보호자 권한은 임시로 조정되었다. 형의 단독 결정권은 중단되었고 모든 중요한 선택은 공동 협의로 바뀌었다. 형은 회의실을 나서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통제하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형은 회사에서도 문제를 맞았다. 요양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 기록과 이메일 일부가 외부로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형이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 범위를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었지만 윤리적 문제는 명확했다. 형은 결국 직위에서 물러났고, 그 선택은 스스로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나를 남겨두지 않아서 고맙다. 그 말은 어떤 판결보다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남겨야 했다. 제도가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는지, 그리고 그 제도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형은 끝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다. 모든 선택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 기록은 누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를 버린 건 자식이었을까? 아니면 제도였을까?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침묵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리된 서류철을 덮었다. 각서 위에 적힌 서명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는 새로운 기록이 쌓여 있었다. 진실은 항상 서류보다 늦게 오지만 한번 도착하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같은 선택을 강요받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더 늦기 전에 이 기록이 닿기를 바랄 뿐이다. 부양의무각서 한 장으로 부모의 삶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구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묻히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